버블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크게 올랐다가 폭락하면 다시 복구를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버블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15년 동안 4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계속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을 벌써 4번을 한 거죠. 아직도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상당히 공부를 안 하시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1억을 돌파했었다가 9천까지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같이 폭락을 해서 한국 원화로 7,200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7,000 가면 조금 매수할까 생각했었는데 7,200에서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8,100, 7,9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 크게 조정받은 이유 뭔가요? 일단 제가 원화로는 잘 가격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달러 가격으로만 항상 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가격 보실 때 원화 가격으로 보는 것보다는 달러 가격으로 보는 거를 좀 습관 들이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왜냐면 원화 가격이 계속해서 달러 대비 지금 절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화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그나마 보는 게 좋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왜 떨어졌냐? 일단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기준금리 인하를 왜 하나요,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세게 오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2000년과 2008년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죠. 그때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근데 S&P 500 지수 같이 떨어졌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죠. 기준금리 인하가 주가지수, 위험자산 가격에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과연 어떤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패닉셀을 사람들이 한 거죠. 패닉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패닉셀이었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패닉셀이 나왔죠.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단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롱 포지션, 선물 롱 포지션이 10억 달러 넘게 존재했더라고요. 근데 그 패닉셀이 나온 그날에 롱 포지션 10억 달러가 한 번에 청산됐습니다. 선물 청산이 갑자기 일어나면 현물 가격도 크게 출렁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던 거고요. 게다가 뭐 이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름 휴가 기간에는요, 유동성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매수 매도가 자체가 굉장히 넓고 유동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이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라틸리티 인덱스죠. 빅스 지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고, 주식시장 얘기 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뭐 주식보다도 더 위험한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가격이 빠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지난 주말만 16%, 20% 넘게 뭐 하락을 했다가 말씀하신 대로 7,200만 원 찍고 지금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사실 비트코인 1억 돌파한 후에 하락한 뒤에 힘이 좀 별로 없었잖아요. 다시 1억을 못 가고 있었단 말이죠, 계속. 언제쯤 다시 1억을 원화 기준으로 1억 돌파해서 비트코인 전망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뭐 2억이든 3억이든 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언제는 제가 사실 정확히 맞출 수가 없고요. 비슷하게 이런 시기를 맞춰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멱함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듭 제곱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시간의 지남의 정도에 따라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이거를 지난 15년간의 비트코인 가격의 이제 데이터를 쭉 놓고 보면은 그 로그 스케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그려보면요, 100일씩 이제 시간이 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만큼의 거듭 제곱으로 오르느냐, 이 거듭 제곱의 기울기가 5.82입니다 현재.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5.82만큼 오르는 기울기가 비트코인 가격이 그럼 이대로 계속 오른다면 2026년 1월, 지금은 2024년이죠. 그러니까 2년 후에 30만 달러까지 오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7만 달러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반감기가 지난 후에 한 1년에서 1년 반까지 요거를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사이클에 꼭 맞지 않더라도 그건 이제 정확히 모릅니다. 지난 3번의 사이클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일 수도 있고 1년 반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이제 반감기가 있었기 때문에 1년 후면은 2025년 4월, 1년 반 후면 2025년 말이 되겠죠. 그 멱함수 법칙에 따르면 이제 2026년 1월 달에 30만 달러까지 가격이 되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2026년부터 4년이 더 지나서 2030년이 되면 10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은 이제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계산이 됩니다. 꼭 그렇게 간다, 이렇게 제가 약속드리진 못합니다만 하나의 바로미터로 우리가 보고 비트코인 가격을 기대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긴 했었죠. 항상 올랐죠. 이번에 출간하신 비트코인 사양 설명서 책이랑 다른 영상 보니까 최대 100억까지 간다고 이런 코멘트를 하셨나요?
최대 10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 갈 수 있다. 정확히는 이거고요. 아, 최대가 아니라 100억까지 갈 수 있다. 최대는 더 갈 수 있죠. 자, 100억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면 이유가? 일단 계속해서 돈의 양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가 뭐 대단히 훌륭한 기술이라서라기보단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아무 문제도 없는 그냥 평탄한 지금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솔루션도 필요 없겠죠. 저도 기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고 계신 이런 유튜브 채널도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1971년 닉슨 쇼크로 인해서 금태환이 완전히 벗어난 신용화폐 세상이 계속해서 모네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재정적 인플레이션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물건과 재화가 공급이 희소해져서 가치가 귀해지는 거. 뭐 예를 들어 우리 코로나 때 갑자기 이제 뭐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니까 석유 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생필품 가격도 오르고 했었잖아요. 두 번째는 그냥 돈의 양이 불어나서 물건 가격이 오르는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잘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1971년, 72년부터 재정적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게 우리의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의 어떤 풍선 효과로 풍선의 한쪽을 밟으면 한쪽이 더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 효과로 나타난 게 생겨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돈의 양이 이렇게 불어난다면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그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용화폐가 계속해서 부채를 쌓고 돈의 양이 늘려나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미국과 홍콩이 비트코인 ETF 승인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ETF 승인이 안 될까 생각했는데 승인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럼 엄청 크게 뭔가 오를까 생각했지만 뭐 시간이 지나 오르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 힘이 뭔가 강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 왜 가격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고 또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이 또 좀 줄어들고 있다고요? 비트코인 ETF는 이제 하나의 큰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안에 60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호텔 로비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의 한 곱절이 되는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방들에 머물고 있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모든 호텔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객실 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로비를 통해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거보다 아주 작죠. 그러니까 ETF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ETF를 그냥 비트코인을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것처럼 유동성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밀물처럼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거대한 호텔이 있고 일부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갔다 나갔다를 합니다. 현재. 그러니까 600억 달러에 2억 달러, 3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1, 2% 전체 AUM에 많지 않은 수준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ETF에서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또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에 왔다. 이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을 때는 엄청나게 영향을 줬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처음 미국에 출시됐을 때 올해 1월 달이죠. 11종목이 출시되면서 거래가 시작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6만 달러 후반대, 7만 달러를 넘어서까지 쭉 올랐죠. 7만 3천 달러까지 올랐죠, 결국. 그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억까지 올랐었던 거고, 그래 우리나라가 또 뭐 난리가 났었죠. 다시 1억 갔다. 비트코인 가격을 엄청나게 밀어 올린 건 맞습니다, 초반에.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어떤 AUM이라고 하죠. ETF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금 규모가 또 2배, 3배가 되지 않는 한은 그 정도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ETF 혼자만이 끌어올리긴 좀 어렵다.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혹시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소멸, 빵원될 가능성은 현물 ETF 승인으로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되나요? 나중에 소멸,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란 말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나심 탈렙이라고 하는 블랙스완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영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트코인은 뭐 쓸모도 없지만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학 공식을 들이대고 이렇게 칠판에 설명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당연히 훨씬 저보다 유명하시고 유대하신 작가분이고 다 알겠어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영원이 될 가능성. 모든 것들이 다 0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금융권에서 좀 일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떤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번 크게 올랐다가 폭락하면 다시 복구를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버블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떤 자산, 개별 자산들이 이거는 그렇죠. 거품이고 하이비라면 그렇죠. 한번 크게 올랐다가 한번 꺾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를 네. 들면 우리가 뭐 국내 주식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이 코로나 때 엄청 올랐지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못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상승 모멘텀을 잃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 15년 동안 4번의 사이클을 거치면서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지 않는다는 거를 증명을 벌써 4번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심 탈레브는 4번을 틀린 겁니다. 4번을 틀렸는데 아직도 저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상당히 공부를 안 하시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르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영원히 될 가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영원히 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영원히 될 가능성을, 이유를 저한테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비트코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그럼 가진 경쟁력이 뭐고 꾸준하게 비트코인 사모으실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 계속 사모아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일단 저도 주식 투자와 비트코인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매 사이클, 뭐 4년 한 번씩 오는 그 사이클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2016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요.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저도 미국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항상 제가 선택했던 모든 미국 주식들보다 비트코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스스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50대 50으로 맞춰놔도 다시 8대 2가 돼 있고 또 50대 50을 맞춰라도 또 8대 2가 돼 있고 이런 거 보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가격 상승률도 크고 물론 하락폭도 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팔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은 또 그만큼 더 많이 복구하면서 더 오히려 가격을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까지 올라가는 거, 그런 어떤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가격적인 리질리언스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배트를 길게 잡는다고 하죠.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 더 유리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 단타를 칠 때 보통 사람들이 위험 자산을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한 번도 실패 없이 신고점을 형성하면서 사이클을 지나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자산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하는. 그래서 좋습니다. 그 밖에 경쟁력이죠. 지금 장기 투자에 좋고 항상 고점을 올려왔고 또 제일 중요한 특성은 제가 어떤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SVB가 파산한 사태가 있었죠. 은행들도 이렇게 망합니다. 뭐 외환위기를 기억하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때도 이제 시중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망하고 인수되고 뭐 인수합병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럴 때 뱅크런이 오면은 사람들이 정말 패닉에 빠져요. 평생 일군 자산을 은행에 예금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 마치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급발진 사고가 난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안 돼,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도 한번 그 저축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았다가 그거를 다 못 돌려받을 뻔하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예금자 보호가 돼서 거의 대부분 돌려받으셨는데 그게 2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절차가 느려요. 그런 사태를 한번 겪고 나면 야, 이거 셀프 커스터디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부자들이 집에다 금고 놔두고 거기다 금괴랑 뭐 이런 것도 채워넣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마룻바닥에다가 돈 채워넣는다고 하지만 은행이 정말 망할 수 있는 소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거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귀찮은 걸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집에다 금고를 놔두고 또는 마룻바닥에다 돈을 감추고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제 핸드폰에다가 비트코인을 금액에 상관없이 아주 높은 금액도 설정해 놓은 그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빨가벗겨진 채로 어디 중동 사막에 떨어집니다. 그래도 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비밀번호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인류 최초의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치가 높죠. 말씀하신 대 비트코인 경쟁력 국가 간 이동성 꼽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구 어디서든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지켜줄 자산이 진짜 되는지라 이걸 얘기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동북아시아 위험이 생기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같은 전쟁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격이 오르진 않았단 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게 러시아가 들고 있는 달러 자산들을 동결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돼서 금을 막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저렇게 되는 걸 본 옆나라 중국도 금을 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매 분기마다 역대 최고치의 금 매수량을 갈아치우면서 계속해서 금 보유고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7,000톤이 넘는 금을 지금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8,50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거의 턱밑까지 지금 금 보유량을 추격을 해놓은 상태예요. 왜 이러고 있냐면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서 비축 자산으로서 굉장히 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전에는 비축 자산은 단연코 미국채였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든 마찬가지였어요. 뭐 미국의 우호적인 우방 세력들은 여전히 미국채를 여전히 많이 사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 반미 국가들은 이제 탈미국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촉발이 더 가속화가 된 것일 뿐이죠. 네, 그래서 미국채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라고 함은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금밖에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도 그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사실 금보다도 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특성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바뀌면은 지금 이제 인식은 바뀌고 있죠. 미국에서 벌써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연설을 할 정도니까 이런 인식이 바뀌고 바뀔수록 이제 금이 차지하고 있는 그 궁극의 안전자산, 플라이트 투 세이프티라고 하죠. 이런 것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요. 어떤 이야기인지 핵심 요약 한번 해주시는데 저 그거 봤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새벽 5시에 굉장히 늦게 했어요. 원래 4시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보안 문제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이제 대통령 사실 당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큰데 일단은 비트코인의 그 전부터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컨퍼런스 가기 전부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이제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개인 지갑에 내 비트코인을 혼자 보유할 수 있는 그거를 완전히 합법화하겠다. 왜냐면 이거는 미국에서 어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완전히 불법화하겠다는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막 있기 때문에 그걸 저지하겠다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CBDC라고 하죠. 이제 센트럴 뱅크 연준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 디지털 통화 이거를 못 발행하게 하겠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서베일런스라고 합니다. 이제 감시가 가능한 어떤 돈,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돈, 그걸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아주 유명 인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1년째 비트코인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석방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한 가장 중요한 발언은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푸일담인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이제 이 사람이 갔잖아요. 거기에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is new oil 이란 얘기를 했답니다. 새로운 석유다, 비트코인은. 이제 석유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석유는 비축 자산입니다. 석유 가격이 갑자기 급등락을 하면은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상당한 양의 석유 비축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또 미국 달러와의 어떤 가치에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죠. 미국 달러와는 페트로달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정확히 이거에 역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시진핑 국가주석이 친해지고 위안화로 이제 석유 결제를 하자 얘기도 하면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달러 헤게모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지금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비트코인을 새로운 석유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유처럼 비트코인도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건데 미국에 만약 비트코인이 없다면 이제 그때는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고 특히 달러 가치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짧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한 그 말에 숨어있는 함의 그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저는 분명히 트럼프 공화당 후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진짜로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사서 보유하는 그래서 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정책도 분명히 필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금시총을 넘어설 거라고 코멘트를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전문가분들이 금시총을 넘어설 거라고 얘기할 때는 뭐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였는데 한때 대통령을 했고 지금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은 후보가 금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했었는데 정말 비트코인 가격 금의 시총 넘어설 수 있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죠? 지금은 한 15분의 1 정도 됩니다. 네. 금 시총이 15조 달러고요. 비트코인 시총이 1.2조 달러입니다. 엔비디아보다도 작죠. 비트코인 시총이 금을 뛰어넘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거다라는 얘기도 했고 절대 팔지 말아라는 얘기도 했어요. 맞아요. 도대체 대통령 후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전 그건 전문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치는데 맞습니다. 야, 대통령 후보가 진짜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모아 나가야 하는 자산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금은 결국
궁극의 안전자산입니다. 금의 역할은 어떤 산업재료는 많이 쓰이지 않아요. 유틸리티가 없습니다. 돈은 경화라고 하는 돈, 스트롱, 하드머니라고 하는 돈은요, 특별한 유틸리티가 없어도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쓰이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금의 믿음은 어디서 오냐? 아무리 권력자가 금의 전 세계의 어떤 생산량을 장악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라는 특성이 일단 있고요. 금 채굴은 굉장히 고도한 이 리소스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기간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일단 금이 어디 포진되어 있는지도 아무도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금은 희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세상에 나와 있는 금 대비 새로 등장하는, 새로 채굴되어 나오는 금은 항상 연 기준으로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이라는 어떤 자산에 믿음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걸 정확히 잘 모방을 해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비트코인의 공급 스케줄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럼 비트코인의 공급 스케줄은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들면서 한 2140년경이 되면 완전히 생산이 종료되는 그런 스케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냐, 누가 이걸 바꿀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믿음의 근간이 없어지겠죠. 근데 바꿀 수 없다는 게 지난 15년 동안 여러 차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을 비트코인이 겪으면서 그 리질리언스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수천 년 동안 이걸 증명했기 때문에 사실 공고한 위치를 깨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라는 건 참 또 빨리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조금 더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금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 나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같은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공급이 아무래도 좀 더 내가 팔기 위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이 오르면 누구나 그거를 내가 생산해서 그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게 어렵다는 게 금에 대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밖에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원자재들은 어떤 것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굴이던, 은이던, 팔라듐, 그런 이때 귀금속들은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면 누구나 거기에 달라붙어서 더 많이 생산을 해서 그걸 팔고 다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서플라이가 더 디맨드를 초과하는 거죠. 희소한 자산이다, 경화다, 이런 것들은 서플라이가 임의대로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도 서플라이가 항상 뒷받침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정확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처럼 해놨지만 사실상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발행한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경영하고 있는 어떤 재단이라고 이름이 둔갑되어 있는 기업이 존재를 하고, 이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공급 스케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탈중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수를 그렇게 무한대로 막 늘리면서 막 자본 조달을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바이백을 해주죠. 바이백 소각을 해주는 기업들 주가가 잘 오르죠. 이제 비트코인도 그런 것들이 어떤 회사의 결정이 아니라 그냥 짜여져 있는 코딩되어 있는 그런 정책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근간이 더 두텁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